어느 중국 언론 기자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대응부터 코로나 사태까지 한국에게 할 말이 있다는데요. 그리고 결국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니 꼭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한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중국의 현재 상황, 특히 최근 우리를 강타한 11호 태풍 이야기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해요. 정부의 감시와 검열,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이제는 침묵을 깨고 진실을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1호 태풍 야기가 동남아와 중국 남부를 강타했어요. 이 태풍의 위력은 정말 끔찍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야기의 중심부 최대 풍속이 시속 245km에 달했다고 해요. 올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태풍이며 태평양에서 발생한 것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네요. 필리핀에서는 이미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안티폴로에서 산사태로 임산부를 포함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홍수로 4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비롯한 4개 공항이 일시 폐쇄되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주요 산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대비를 당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이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콩은 5단계 태풍경보 중 3번째 단계인 8호 경보를 발령했어요. 증시 휴장, 학교 휴교, 관공서 업무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죠. 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리고 소극적으로 보여요. 홍콩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이 홍콩 인근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하네요. 이는 중국에 미칠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하이난 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중국 기상청은 이 태풍이 최근 10년간 하이난성을 강타한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주말 사이 하이난과 광둥성 등지에서 일 강수량이 5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양의 비예요. 하이난 당국은 관공서와 항공편, 대중교통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 2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어요. 광둥성에서도 고속도로와 교량을 폐쇄했고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후난성의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온 마을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부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구조대가 도착하는 데만 3일이나 걸렸어요. 한편 북부 지역의 가뭄 상황도 심각해요. 지난달 산시성을 취재했을 때 농부들이 말라 죽은 옥수수밭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농부는 50년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며 한숨을 쉬었죠. 정부는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더불어 경제 상황도 매우 우려됩니다. 제 주변만 봐도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10년 지기 친구가 다니던 IT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실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회사가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했죠. 부동산 시장의 붕괴 조짐도 심각해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6개월간 집값이 30% 이상 폭락했어요. 주변에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돼요. 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현실은 공황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경제 정책이 얼마나 탁월한지 새삼 느끼게 돼요. 얼마 전 한국에서 큰 홍수가 있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신속한 대피와 구조 작업,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위험한 일이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고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언론 탄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나요?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어요. 특히 정부의 대응과 정보 은폐는 정말 심각했죠. 우한에서 시작된 초기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정부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제 동료 기자 중 한 명이 우한 봉쇄 당시 현장을 취재했는데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병원 복도가 환자들로 가득 찼고 의료진들은 지쳐 쓰러져 가고 있었죠. 그는 모든 것이 가려져 도시가 마비됐다며 그들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미명으로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폭로했어요. 그런데 이런 진실을 알린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얼마 전 장잔이라는 시민 기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죠. 그는 2020년 우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다가 공중소란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최근에는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체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잔 씨는 원래 변호사였지만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당국의 위협을 받아 시민 기자로 활동했대요. 그는 유튜브, 위챗, 트위터 등의 우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죠. 하지만 결국 체포되어 4년형을 선고받았고 수감 생활 중 단식 투쟁으로 체중이 75kg에서 41kg까지 줄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일은 장잔 씨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몇 년 전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 달간 자택연금을 당했죠. 그때의 공포와 무력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정부에 대한 작은 비판도 엄청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 통제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위챗에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가 계정이 영구 정지되고 직장에서 해고되었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일상적인 인사가 된 지 오래예요. 정부는 안면인식 기술과 사회신용 시스템을 이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한 IT 전문가 친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죠.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한 연구소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저는 지난해 우한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 주민은 연구소 근처에 사는 친구들 중 초기에 의문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귀띔해 주었어요.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언론 자유가 얼마나 부럽던지요.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 광범위한 검사, 그리고 효과적인 역학조사 시스템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한국형 방역 모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또한 한국 언론들이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내부 상황을 말씀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한중 관계는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밀접하지만 역사와 안보 문제로 인한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죠. 먼저 경제 관계를 보면 한국은 중국과 중요한 무역 파트너예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의 4위 수출국이자 2위 수입국이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 밀접함이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경제 보복 조치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한국 관광이 금지되고 롯데마트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런 조치가 양국 관계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역사 문제도 늘 뜨거운 감자예요. 특히 고구려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죠. 중국 정부가 추진한 동북 공정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이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죠.
최근에는 문화 갈등도 심해지고 있어요. 한복, 김치 등 전통 문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갈등은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안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견제하려 하고 있어요. 특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죠.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대기오염 문제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중국발 오염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죠. 중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계속해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죠.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여전히 활발해요. 최근에는 환경,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해요. 한중 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중국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역사 측면에서는 중국이 더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협력과 공존이 가능할 거예요. 한중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의 내부 문제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중국을 강타한 태풍 피해와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얼마 전 저장성의 한 해안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풍으로 인해 집과 가게들이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한 노부부는 저에게 50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하룻밤 새 모두 사라졌다며 오열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에요. 뉴스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본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구호물자는 부족했고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했죠. 한 주민은 저에게 정부를 믿었는데 이제는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불신과 실망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반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얼마 전 한국에서도 큰 태풍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신속한 대피와 체계적인 복구 작업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정부와 시민들이 협력하여 피해 지역을 돕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한국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정확한 정보 전달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해요. 재난 문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별로 세분화된 대피 계획을 수립해 둔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중국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풍 피해 문제도 심각하지만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는 더욱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협이에요. 최근 허베이성의 한 공업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대기 오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늘은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한 현지 의사는 저에게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수질 오염도 심각해요. 장강을 따라 취재를 다니면서 본 광경은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한때 맑았던 강물은 이제 검은색과 회색이 뒤섞인 채 흐르고 있었고 강변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 어부는 예전에는 이 강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며 한탄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부패한 행정에 있다고 봐요. 정부는 겉으로는 환경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경제 성장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죠. 환경 규제는 있으나 마나예요. 많은 기업들이 뇌물을 통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운동가들은 종종 사회 안정을 해치는 세력으로 몰리곤 해요. 제가 아는 한 환경운동가는 단순히 공장 폐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면 한국의 환경 정책은 정말 선진적이에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의 정책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이 많아 보여요. 특히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고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이 존중받는다는 점이 부럽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중국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다고 봐요. 많은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비록 지금은 작은 목소리일지 모르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도 변화의 바람은 작게나마 불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죠.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요. 중국 정부는 이런 변화의 목소리를 달가워하지 않죠.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와 감시로 대응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는 검열되고 시위는 금지되며 비판적인 목소리는 탄압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정말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 본보기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한국의 발전 과정이에요.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독재 정권 하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되었죠.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독재 정권에 맞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싸웠고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죠. 87년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시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킨 역사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제 발전 과정도 배울 점이 많아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잖아요. 교육에 대한 투자, 혁신적인 기업 문화, 근면한 국민성 등이 이런 발전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이런 점들을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아요. 중국 정부는 한국과는 달리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를 통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죠.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확정된 지금, 이런 상황은 더욱 굳어질 것 같아 걱정이에요. 게다가 중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변화를 가로막고 있어요. 빈부격차, 지역 간 불균형, 부패한 관료 시스템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어려울 거예요. 또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도 걱정이에요.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처럼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기란 쉽지 않아 보여요. 당장은 큰 변화를 이루기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중국도 한국처럼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국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고 아래의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부디 이 메시지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